안녕하세요. 얄팍한 GraphQL과 아폴로 강좌를 진행할 얄코입니다. 이 강좌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지만 꽉 찬 영상들로 여러분이 GraphQL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아폴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실히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짧은 컨텐츠입니다. 단위 강좌는 여러분이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프론트엔드, 특히 리액트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이해를 갖고 수강하실 때 더 수월히 수업들을 진행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브라우저 창을 열고 이 주소로 접속해주세요. 이 사이트를 교재처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각 수업마다 이처럼 페이지가 있어서 참고할 링크나 자료, 영상들, 그리고 실습할 때 여러분이 바로바로 복붙할 수 있도록 코드 조각들이 이처럼 들어있습니다. 강의가 공개되고 나서도 이 페이지들에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부가 내용들을 추가해 나갈 예정이에요. 때문에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이 주소를 즐겨찾기 해두세요. 그럼 바로 첫 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배웁니다. 먼저 GraphQL이 무엇이며 왜 생겨났고 어떤 특징이 있으며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이 GraphQL 방식대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아폴로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코딩하는 법을 4개 챕터에 걸쳐서 간단하게 알아보게 될 겁니다.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이후 여러분이 더 깊은 내용들을 스스로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개념을 잡아주는 데는 충분한 내용이 될 거예요. 이를 진행할 저를 잠시 소개하자면 유튜브 채널 얄팍한 코딩 사전을 방송하고 있는 유튜버 얄코라고 하고요. 현재 한 스타트업에서 풀스택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준비로 넘어가죠. 먼저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Node.js.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자바스크립트가 돌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이죠.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Node.js를 다운받아 설치해주세요. Node.js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면 수업에 더욱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은 IDE, 코딩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죠. 애용하시는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면 VS 코드를 추천합니다. 역시 링크에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실수 코드를 다운받으세요. Git을 사용해서 클론 하셔도 되고, 혹시 Git을 쓰지 않으신다면 이 주소로 바로 접속을 해서 여기서 프로젝트를 직접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열어보시면 이처럼 실습이 있는 강마다에 실습용 프로젝트들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GraphQL의 신세계로 출발할 준비를 마치신 겁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챕터 1의 2강을 진행하겠습니다. GraphQL을 배우기 앞서 이번 강에서 REST API라는 거 알아볼 텐데요. 이 REST API라는 거는 소프트웨어들 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인 GraphQL보다 이전보다 사용되어 왔던 거고요. 이 둘 간에 어떤 것이 낫고 어떤 것이 더 좋고 이런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적합한 것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REST API 이런 종류의 방식만 있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GraphQL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REST API를 지금 왜 배우는가? 이를 통해서 GraphQL이 왜 만들어졌는지, REST API의 어떤 기존 한계를 GraphQL이 보완하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제가 제 채널에서 만들었던 이 참고 영상을 보시면 REST API에 대해서 이 짧은 영상으로 쉽게 그리고 명확히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이번 강의 자체가 선택사항이니까 원하지 않으신다면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간의 소통이라고 했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은 그 자체로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 소프트웨어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돌아가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배달 앱이 있죠.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해당 앱을 다운은 받지만 그 앱 자체 안에 대한민국 모든 배달 업체의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 배달 어플에 들어가서 특정 조건으로 검색을 하면은 해당 어플은 그 앱의 서버에게 이러이러한 지역에 이러이러한 업소들의 정보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그럼 서버에서는 이처럼 요청받은 데이터를 어플에다가 전달할 겁니다. 대략 이런 정보들이 되겠죠. 가게 이름, 그리고 어떤 종류인지, 전화번호, 그리고 유저들의 평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종류들이 이렇게 어플로 돌아와서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IT 서비스들의 대다수는 이와 같은 여러 소프트웨어 주체들 간에 끊임없는 소통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처럼 수많은 소통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들 간에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어느 정도 통상적이고 일정한 형식이 있다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우편을 주고받을 때도 이와 같은 형식이 있어서 여기에 보내는 사람의 정보, 여기에 받는 사람 정보, 여기에 내용물의 정보, 이런 것들을 적기 때문에 누가 이 송장을 보든 아, 이게 보낸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이게 내용물이구나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들 간의 정보를 주고받을 때도 어느 정도 이처럼 개발자들 간에 약속된 형식이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이 REST API인 거죠. REST API의 형식은 URI, 즉 주소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요청하는가, 이 둘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URI가
어떤 정보를 나타내고 이 요청 방식은 이걸 받아올 건지 입력할 건지 아니면 수정할 건지 또는 삭제할 건지를 나타내죠. 한번 실습으로 REST API를 간단히 알아볼게요. 이번 강의 실습은 우리가 REST API를 배우는 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 하시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냥 제가 하는 걸 지켜만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강에서 다운받았던 전체 프로젝트들 중에 1-2 REST API 이거를 비주얼 스튜디오 열어주세요. VS 코드로 일처럼 열리죠. 이렇게 터미널이 열려있지 않다면 여기 터미널에서 뉴 터미널 이렇게 열어주시고 여기에다 명령을 입력할 겁니다. Node.js는 깔려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제 여기다가 npm으로 nodemon이라는 걸 설치할게요. npm은 Node.js에서 여러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하거나 할 때 사용돼요. 이 명령어를 복사해서 그대로 여기에 붙여넣기 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컴퓨터에 nodemon이 깔려 있지 않다면 설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듈들을 이 명령어로 설치를 할 겁니다. 이걸 복사하셔서 npm install을 붙여 넣어주세요. 지금 여기 이 파일들을 보면 node modules.라는 폴더가 지금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은 아직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node modules.라는 폴더가 생겨요.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 nodemon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 nodemon은 이 프로젝트에 코드가 바뀔 때마다 이 앱을 다시 껐다가 켤 필요 없이 바로 Node.js가 인식해서 바뀐 코드대로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이 nodemon index.js란 명령어로 이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 결과로 나타나진 않지만 현재 이 localhost 3000이란 주소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REST API 형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컨트롤 클릭을 해볼까요? 맥에서는 커맨드 클릭이 될 거예요. 자, 현재는 아무것도 뜨지 않는데 일단 여기다가 임시로 요청을 보내보겠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어 보시면 자, 일단 이렇게 데이터가 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 전에 일단 우리가 할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실습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 포스트맨이란 걸 다운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롬의 확장으로 설치할 수 있고요.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강의를 진행하실 때 크롬을 사용하신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처럼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실습에서 우리가 해볼 것은 앞으로도 같은 데이터로 프로젝트를 실행할 건데 현재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떤 회사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어떤 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인원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고 어떤 장비들이 주어지고 어떤 소프트웨어들을 쓰는지 등이 데이터베이스로 현재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이 REST API 형식으로 주고받을 거예요. 그럼 먼저 이 회사에 속한 팀들의 목록을 한번 받아볼게요. 이 localhost 3000은 공통된 주소고요. 이제 제가 임의로 설정한 이 REST API 주소 그리고 이 뒤에다가 내가 요청할 것에 대한 정보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팀이라고 적으면 나는 이 팀들을 그리고 여기 get이 있죠. get은 받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팀의 정보들을 받아오겠다. 난 이 팀의 목록을 받아오겠다 라고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스트맨을 열고 여기 URI 주소 창에다가 요청 방식은 get으로 지정해 두고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처럼 팀의 아이디 그리고 각 팀의 매니저의 이름, 오피스 전화번호 등등이 이렇게 나타내는 거 볼 수가 있어요. 1팀에서 4팀까지 이처럼 받아졌죠. 그럼 이 중에서 1팀만 받아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해당 팀에다가 내가 원하는 팀의 아이디를 덧붙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팀에다가 일이 하나 더 붙은 그런 요청이 되겠죠. 보내본다면 아까처럼 모든 팀이 다 받아오진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일로 특정한 그 팀만 이렇게 받아와지는 거죠. 여기다가 다른 숫자를 적으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3팀이 받아지는 거고요. 그럼 팀 말고 이 회사의 사람들을 받고 싶을 때는 이처럼 여기다가 people을 적어주면 되겠죠. 보내보면은 이 회사에 속한 총 50명의 사람들의 정보들이 이처럼 옵니다. 이름, 그리고 성별, 혈액형 등등 이런 정보들이 이제 쫙쫙 오는 거죠. 이 사람들 중에 특정 기준으로 걸러서 사람들을 받고 싶다면 여기 이처럼 people 뒤에다가 물음표를 하고 이거는 무엇이고 이거는 무엇인 사람들의 정보를 받아오겠다 하고 적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처럼 역할은 개발자고 혈액형 O인 사람들을 받아오고 싶다 하고 요청을 보내면 이처럼 혈액형 O고 역할은 개발자인 사람들만 쫙쫙 오게 되겠죠. 대략 어떻게 하는지 감이 잡히시죠? 이번에는 팀 1에 속한 사람들을 받고 싶다. 그러면 팀에서 1 그리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받아오겠다.
이런 식으로 요청들이 보내지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정보를 받아올 때 말고 정보를 넣을 때는 포스트란 요청을 사용해요. get은 받아오는 것, 포스트는 집어넣는 겁니다. 만약 내가 새로운 팀을 넣겠다 싶으면 여기에 이 팀에다가 포스트란 요청으로 여기에 이 body에다가 이처럼 정보들을 실어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send를 하면은 다시 팀들을 전부 받아들였을 때 마지막으로 보냈던 팀이 하나 추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수정할 때는 이처럼 push라는 요청을 써서 여기서 역시 이런 식으로 body에다가 수정 것을 실어 보내고, 삭제할 때는 이처럼 delete를 써가지고 특정 팀에서 내가 지우기 원하는 아이디에다가 딜리트라는 요청을 신어보내서 이렇게 1팀을 지워주면은 다시 팀들을 소환했을 때 2팀부터 받아지는 걸 볼 수 있겠죠. 이제 REST API가 어떤 식으로 정보들을 보내고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지 모두 이해하셨을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체계적이고 좋은 방법인데 왜 이 REST API를 계속 모든 곳에 쓰지 않고 GraphQL이 등장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이 REST API라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한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여러분이 각 팀에 대해서 해당 팀의 매니저와 오피스에 대한 정보만 알고 싶어요. 그런데 이처럼 REST API로 요청을 보내면 팀의 아이디, 전화번호, 마스코트, 통수 담당하는 날, 프로젝트명, 이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까지 전부 받아와야 되죠. 이렇게 주고받는 팀의 개수가 많아지면은 그처럼 낭비되는 데이터의 양도 굉장히 심할 거예요. 네트워크 비용이나 시간 등이 불필요하게 증가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오버올 패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딱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정보들만 받을 수 있다면 이처럼 주고받아지는 데이터를 낭비할 필요가 없겠죠. 또 다른 한계는 내가 원하는 정보들이 여러 계층의 데이터에 걸쳐 있을 때 있어요. 이를테면 이 REST API 방식으로는 팀들을 받아오는 요청이 따로 있고 또 사람들을 받아오는 요청이 따로 있죠. 그래서 만약 내가 맨디가 매니저로 있는 팀의 특정 정보들과 해당 팀에 속한 사람들의 정보를 받아와야 할 때는 먼저 팀의 정보를 이렇게 받아오고 그 다음에 또다시 요청을 보내서 사람들의 정보를 이렇게 받아와야 돼요. 즉 요청을 2번씩 보내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의 요청에 정보들이 충분히 받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까는 너무 많이 받아서 문제지만 이번에는 충분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이걸 언더패칭이라고 불러요. 만약 이 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최소한의 요청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만 딱 받아와서 이런 데이터의 낭비와 이처럼 요청을 보내는 횟수가 많아진 일을 방지할 수 있겠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GraphQL은 어떤 방식을 사용하고 어떻게 정보들을 주고받는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챕터 1의 3강입니다. 이제 GraphQL을 한번 직접 사용해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REST API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REST API는 어떤 라이브러리나 기술이 아니라 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 형식에 따라서 여러 소프트웨어 주체들이 정보들을 주고받는 거죠. GraphQL도 마찬가지예요. REST API와는 또 다른 형식인 거죠. 이 강의 내용을 진행하기 앞서서 역시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만들어뒀던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GraphQL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만 이 영상에서는 이 강좌와는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GraphQL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참고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체험을 시작해볼게요. 1-3 GraphQL ESP 프로젝트를 실행해주세요. 이렇게 VS 코드로 역시 해당 폴더를 열어주시고 Node.js 프로젝트는 거기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설치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install 이라고 치셔도 되고 그냥 i로만 치셔도 이처럼 필요한 모듈들이 다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node modules-라는 폴더가 만들어졌죠. 노데몬은 이미 글로벌로 설치한 상태일 테니까 노데몬 그리고 index.js를 실행해주시면 이처럼 4000번 포트에 서버가 실행된 것을 클릭해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화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아폴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내가 만들고 있는 GraphQL 프로젝트에 여러 명령어들을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이에요. 지난 강에서 REST API를 실행해 볼 때 포스트맨을 썼던 것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한번 요청들을 날려보고 결과들을 받아볼게요. 자, 여기에 일단 먼저 쿼리라고 치세요. REST API로 치면 get과 비슷한 겁니다. 뭔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받아올 내용, 우리는 팀을 받아올 거잖아요. 그래서 teams 이렇게 쳐주시고 여기다가 우리가 팀에서 원하는 모든 항목들을 받아 적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항목들을 다 받아볼게요. 이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재생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자, 이처럼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팀의 정보를 이렇게 전부 다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REST API에서 해봤던 것과 똑같죠. 자, 그런데 REST API의 한계였던 오버패칭, 그 문제를 우리가 GraphQL로 해결을 해봐야겠죠. 오버패칭이란 거는 나는 매니저 오피스만 필요한데 다른 정보들까지 이렇게 오는 게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것들을 지워보겠습니다. 매니저 오피스만 남기고 다 이렇게 삭제한 다음에 다시 요청을 이렇게 보내보면 자, 어떤가요? 딱 내가 원하는 항목들만 이렇게 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아니면 이렇게 id를 넣고
오피스를 빼고 익스텐션 넘버를 넣던가 이렇게 자동 완성까지 되는 거 볼 수 있죠. 마스코트도 넣어줄까요? 다시 요청을 보내면 이처럼 딱 내가 원하는 것들만 불러와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팀을 아이디로 구분해서 특정 팀만 받아오는 걸 해볼까요? 자, 항목 이름을 팀으로 바꾸고 여기 아이디를 지정해서 한번 요청을 보내볼게요. 나는 아이디가 2인 팀을 받고 싶다 하고 이걸 누르거나 여기에 갖다 대보시면 윈도우나 맥에 따라서 이렇게 단축키가 보일 거예요. 여기는 윈도우니까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면 이처럼 아이디가 2인 팀의 항목들을 받아올 수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나는 이 팀의 정보뿐만 아니라 이 팀에 속한 멤버들의 정보까지 함께 받아오고 싶다. 그럴 때 REST API에서는 이 팀과 people이라는 두 계층의 정보를 한 번에 받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팀을 한번 받아오고 또 거기에 속한 멤버들을 다시 받아와야 했었죠. 하지만 GraphQL에서는 이처럼 팀 정보와 해당 팀 멤버들의 정보를 여기 이렇게 팀에 대한 쿼리에 멤버들을 같이 끼워 붙여 넣으면서 보냄으로써 이처럼 팀이라는 계층과 멤버, 즉 people이라는 계층의 정보들을 한꺼번에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것들 다 지워보시고 teams로 해가지고 다시 컨트롤 엔터 눌러보면 자 1팀부터 그래서 쭉쭉 5팀까지 안에 있는 모든 멤버들의 정보와 함께 팀 정보를 받아온 걸 보실 수 있죠. 이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정보들을 함께 요청해서 받아올 수도 있어요. 현재 이 프로젝트에는 팀 정보들 뿐 아니라 멤버들의 역할, 즉 roles, 란 데이터들도 함께 있습니다. 이름, 아이디가 있고 그리고 해당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requirement도 있죠. 요청하면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 정보를 팀이랑 같이 요청할 수도 있는 거죠. 팀의 아이디, 그리고 매니저까지 받아올까요? 이렇게 해서 요청을 보내면 서로 다른 데이터의 정보들이 이렇게 평행으로 받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한 번의 요청에 여러 데이터들을 함께 요청해서 받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걸로 언더패칭의 문제도 해결이 됐죠. 내가 필요한 정보만 요청하면서 그 요청이 여러 번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면은 네트워크로 정보들을 주고받는 소프트웨어들 간의 데이터 낭비가 훨씬 줄어들겠죠. 그러면 정보를 넣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GraphQL로 정보들을 전송해서 추가할 때는 쿼리가 아니라 뮤테이션이라는 이런 요청을 사용합니다. 그대로 붙여 넣어서 한번 보내볼게요. 포스트 팀이라는 명령어에 이렇게 새 정보들을 실어 보내서 다시 쿼리로 팀의 모든 정보를 요청해 보면은 방금 이렇게 추가했던 대로 6팀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팀의 정보들을 수정하는 거랑 삭제하는 것도 이렇게 뮤테이션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은 앞으로 실습을 하면서 차차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GraphQL을 사용해 보면서 알게 된 GraphQL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필요한 정보들만 선택적으로 받아옴으로써 오버패칭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러면서도 다양한 정보들을 한꺼번에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언더패칭의 문제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요청을 보내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겁니다. REST API를 사용하는 서비스에서도 이게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REST API에 정해진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소통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제약을 겪게 되는 거죠. GraphQL은 이처럼 이와는 다른 형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하나의 엔드포인트에서 모든 요청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 강의에서 살펴봤지만 REST API는 어떤 요청인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요청마다 URI를 달리하고 또 이를 보내는 형식, 즉 get, post, put, delete 이런 것들을 다 달리해야 했어요. 하지만 GraphQL은 여기 있는 요청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처럼 하나의 URI에다가 전부 포스트로 보내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명령어들로 내가 어떤 종류의 정보를 요청하는지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강의의 내용만 보면은 REST API는 불편하고 GraphQL이 모든 면에서 나은 것처럼 생각될 수 있겠지만 서비스가 어떤 종류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주고받냐에 따라서 REST API가 더 적합하고 편리한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이 지난 강과 이번 강의에서 배운 REST API와 GraphQL의 특성과 차이를 감안해서 더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는 챕터 1의 마지막 내용인 아폴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챕터 1의 마지막 강 아폴로입니다. 아폴로가 뭐고 왜 쓰는가? 자, 일단 지난 강의까지 GraphQL이 왜 탄생했고 또 이것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직접 GraphQL을 사용해보면서 함께 알아봤었죠. 그런데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REST API와 마찬가지로 GraphQL은 한 형식일 뿐이에요. 어떤 명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대로 정보들을 바로 보내고 받을 수 있도록 무언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GraphQL 형식대로 요청을 보내고 또 이 맞춰서 답을 해주는 무언가를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이를 위해서
이미 구현되어 있는 솔루션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라이브러리들 말이죠. 이런 솔루션들은 뭘 하는가? 백엔드, 즉 서버 단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GraphQL 요청을 해석해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꺼내다가 가공 및 처리해서 다시 보내주는 거죠. 또한 프론트엔드 단에서도 해당 형식에 맞게 GraphQL 요청을 보낼 수 있어야겠죠. 이처럼 백엔드와 프론트 단 모두에서 GraphQL 명세대로 정보들 요청하고 답신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솔루션들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GraphQL에서 정식으로 제공하는 GraphQL JS 같은 것도 있고 GraphQL 요가도 많이 사용되는 백엔드 단 라이브러리들 중에 하나죠. 프론트 단에서 사용되는 서비스들 중에서도 AWS Amplify, 릴레이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클릭하셔서 이 많은 GraphQL 솔루션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 언어나 환경들마다 그리고 서버 단, 클라이언트 단 이렇게 필터링 해가지고 여러분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GraphQL 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처럼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이폰을 만들거나 안드로이드 등 다른 환경에서 GraphQL을 사용할 때도 이곳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서버 단, 클라이언트 단, 기타 다른 툴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많은 서비스들 중에서 우리가 아폴로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모두 제공한다는 게 큽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버 단에서도 이렇게 아폴로 서버가 이곳 GraphQL에서 정식으로 제공하는 것 다음에 위치해 있고 클라이언트, 즉 프론트엔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아폴로가 이렇게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프론트와 백 양쪽에서 모두 작동하는 공실력 있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아폴로를 사용해서 프론트와 백엔드 서비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 매우 쉽고 간편하고 또한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 아폴로를 배워두시면 GraphQL을 매우 유용하고 강력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아폴로의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튜토리얼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서버뿐만 아니라 리액트를 기반으로 한 자바스크립트 프론트 또한 iOS나 안드로이드까지도 아폴로는 제공을 하고 있어요. 프론트에서도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리액트가 제공되지만 구글에 이처럼 아폴로 뷰나 아폴로 앵귤러 등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다른 프레임워크로도 아폴로가 제공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의에서는 일단은 가장 널리 활용되는 리액트를 사용해서 아폴로 프론트엔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링크들을 클릭해 보시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아폴로 튜토리얼을 살펴보실 수 있어요. 이 강의는 이것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니까 여러분이 보다 더 깊이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에서 만들어 볼 것들은 먼저 다음 챕터에서 아폴로 서버를 활용해서 백엔드 서버를 제작해 볼 거고요. 이를 심화한 다음에 아폴로 클라이언트를 활용해서 리액트 프론트엔드 웹을 제작해 볼 겁니다. 결과물은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어떤 회사의 팀의 정보, 그리고 이에 속한 팀원들과 그 사람들의 정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역할 등등을 이처럼 확인하고 또는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실습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저는 그러면 챕터 2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챕터 2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의를 수강하실 때는 이 주소에 있는 이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이 페이지들과 함께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은 챕터 2의 1강 아폴로 서버 구축하기 이 페이지를 열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해 볼 거예요. 먼저 GraphQL을 사용하는 백엔드 서버부터 만들 겁니다. 이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해 볼게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에 폴더를 만든 다음에 이처럼 해당 폴더를 VS 코드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터미널 메뉴를 열어서 이걸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이 단축키를 사용하셔서 터미널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Node.js는 깔려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Node.js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npm init을 입력하시면 이처럼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템플릿이 나옵니다. 일단은 계속 엔터를 쳐줄게요. author 정도는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처럼 is this okay?가 나오면 yes를 입력하셔서 프로젝트 생성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package.json 이 여기에 만들어진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실행 파일인 index.js 파일을 만들게요. 이처럼 만들어주시고 이 명령어를 해당 파일에 붙여 넣어봅니다. 저장을 해주시고 터미널에 node index.js를 입력해 주시면 이처럼 콘솔 로그가 제대로 찍힌 걸 보실 수 있죠. node 대신에 no daemon 하고 index.js를 해주시면은 이제 이 코드가 변경될 때마다 저장을 하면 이처럼 바뀐 코드대로 코드가 다시 실행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번엔 이 명령어를 npm 명령어로 지정을 해볼게요. 이 패키지 JSON의 이 스크립트 이 항목에다가 여기 있는 이 항목을 더해줍니다. 테스트 여기다가 쉼표를 넣어주고 다음 줄에다가 이처럼 스타트 명령어를 지정해주세요. 컨트롤 C를 눌러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일단 종료해준 다음에 npm start를 하면은
이 명령어가 실행된 것처럼 다시 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된 걸 볼 수 있죠. 자, 다시 컨트롤 C로 잠시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해 주시고 이번엔 이 프로젝트에 먹 데이터베이스를 삽입해 볼게요. 실제 제품을 만들 때에는 MySQL이나 오라클, 몽고DB 같은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데 그것까지 하기엔 실습 중에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임시로 만들어 놓은 소규모 데이터를 활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다운받으셨던 전체 실습 폴더 중에 이 폴더 안의 내용을 프로젝트로 이동을 해볼게요. 여기 2-1강 이 폴더 안에 이 내용들을 복사해다가 여러분이 생성했던 이 프로젝트의 최상위 폴더에 붙여 넣어줍니다. VS 코드에서 보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 폴더와 이 파일이 추가된 거예요. 이 데이터 in CSV 폴더에는 이런 파일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를 열어서 살펴보면은 이처럼 많은 데이터들이 쉼표와 엔터로 구분되어서 들어가 있죠. 이런 형식을 CSV라고 합니다. VS 코드에서 여기 이 확장 탭, 익스텐션을 클릭하셔서 Edit CSV 이 모드를 찾아서 설치하시면 이런 파일을 여셨을 때 우측 상단에 이 버튼이 생겨요. 그래서 이를 눌러보면은 이처럼 마치 엑셀을 다루는 것처럼 데이터들을 살펴보고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CSV 파일들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를 GraphQL로 주고받는 서버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제 이 파일들이 이 프로젝트 내에서 활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겠죠. 이 index.js를 수정해 줄게요. 여기 이 코드를 복사해다가 이곳에 붙여 넣어줍니다. 저장을 해주시고요. 아직은 이 database.js 파일에 있는 이 모듈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명령어를 사용해서 convert CSV to JSON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설치가 다 끝난 다음에 npm start를 실행해주시면 이처럼 이 파일들 안에 있는 데이터가 모두 JSON 형식으로 출력된 걸 볼 수 있죠. 노대문이 실행되고 있으니까 한번 이 데이터들을 다뤄볼까요? 이 뒤에 .pip를 붙이면 저장했을 때 이처럼 사람들이 출력되고 이들 중에 세 번째 사람을 출력해보거나 하는 등 이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마음껏 데이터들을 꺼내 쓸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이처럼 항목들을 넣어보면서 사용을 해보세요.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설치했으니 슬슬 아폴로를 시작해볼게요. 일단 컨트롤 C로 어플리케이션을 멈춰주신 다음에 이 페이지에 있는 이 명령으로 아폴로 서버를 설치해볼게요. 이 프로젝트는 백엔드 단위니까 아폴로의 서버 모듈이 사용이 됩니다. 시간을 소요하면서 모듈이 설치되고요. 이제 다시 페이지로 가셔서 여기 있는 코드들을 전부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index.js 파일에 내용을 다시 다 지우고 이곳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저장을 하신 다음에 npm start로 실행해주시면 자, 이처럼 성공적으로 서버가 실행된 것을 볼 수 있고 이 링크를 컨트롤 또는 커맨드와 함께 클릭하셔서 이 GraphQL 플레이그라운드가 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제대로 동작하는지 이 쿼리를 날려볼게요.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놓고 실행해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이 제대로 온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의 첫 GraphQL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강의의 마무리로 간단하게 이 index.js 안에 들어간 코드들을 잠시 알아볼게요. 먼저 아폴로 서버 이 모듈에서 가져온 아폴로 서버 클래스가 있죠. 이 클래스는 typedef와 레저버를 인저로 받아서 이렇게 생성자로 서버를 생성하고 이 listen 명령어로 실행을 해줍니다. 이 typedef는 여기서 왔고 레저버는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먼저 typedef는 우리가 GraphQL에서 사용할 데이터들의 그 구조와 타입을 지정한 거예요. 이 T이라는 데이터가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요청할 쿼리에도 어떤 형식으로 요청이 들어가는지, 이런 데이터의 구조가 선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리졸버는 이처럼 이 서버에서 데이터를 반환하고 또는 입력하거나 수정, 삭제하는 이런 액션들이 이렇게 함수 형태로 지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방금 이 typedef에서 여기에 사용된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바스크립트의 템플릿 리터럴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챕터 1에서도 사용해봤던 GraphQL 플레이그라운드는 이처럼 요청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을 열어보시면 어떤 타입들이 지정되어 있고 이것들을 어떤 명령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GraphQL 프로젝트를 셋업해봄으로써 잠시 맛보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강부터 쿼리 요청하기부터 시작해서 아폴로로 GraphQL을 사용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챕터 2의 2강 쿼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raphQL의 여러가지 쿼리분들을 간단하게 구현해 볼 거예요. 지난 강의 실습을 진행하시던 중이라면 바로 그 프로젝트에다가 실습을 진행하셔도 좋고, 아니면 폴더에서 2-2 서버 쿼리
폴더로 여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 코드를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살펴볼게요. 먼저 이 타입 def에는 이 쿼리에 루트 타입이 지정되어 있어요. 이 쿼리란 타입 안에 어떤 요청들이 들어오고 그것으로 어떤 형식의 데이터들이 반환될지가 이런 형태로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teams라는 쿼리가 오면은 여기 보면 이 team이란 게 꺽쇠로 들어가 있죠. C나 자바,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에서 특정 데이터가 여러 개 들어가는 배열의 모습을 떠올리실 거예요. 이 team이란 데이터가 복수로 여러 개가 반환이 된다는 거죠. teams 쿼리를 날리면 팀이 여러 개가 날아온다. 그럼 이 팀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 이처럼 여러 개의 항목들로 구성된 데이터 묶음인 거죠. 그리고 각 항목들마다 정수, 문자열 이런 식으로 각각에 적합한 데이터 형이 지정되어 있어요. 이 자료형에 대해서는 챕터 3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GraphQL에는 이렇게 쿼리의 루트 타입과 이로써 반환될 데이터의 타입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리졸브도 여기서 살펴보죠. 이 리졸브는 여기 쿼리로서 진행하는 작업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코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쿼리의 팀 항목은 이처럼 화살표 함수 형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모든 팀들을 반환하는 함수란 걸 알 수 있겠죠. 혹시 이 문법이 낯선 분들은 자바스크립트의 화살표 함수를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teams 이 항목을 반환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난 시간에 작성한 코드를 한번 살펴봤으니 이제 이를 기반으로 다른 데이터도 반환하는 쿼리 기능들을 만들어 볼게요. 그 전에 이 데이터베이스 모듈을 보다 수월하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이 dbtester.js를 생성해 줍시다. 파일 하나를 추가하신 다음에 dbtester.js를 생성해 주시고요. 이 코드를 복사해서 여기 붙여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한 다음에 일단 이처럼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로그로 찍도록 저장하고 아직 모듈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npm 인스톨을 해주시고요. 이제 nodemon dbtester.js 실행해 주시면 이처럼 모든 항목들이 JS 형태로 다 나오죠. 여기서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항목들만 선택해서 다시 로그를 찍을 수가 있고요. 여기 데이터베이스의 equipment 항목에서 이번에 반환할 equipment 품목을 반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청하는 쿼리를 한번 만들어 보죠. 일단 자료형을 어떻게 짜면 될지 살펴볼까요? 여기를 살펴보면은 equipment의 id는 이처럼 문자열로 되어 있고 used by와 new or used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count 개수가 정수 인테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index.js에서 이에 맞게 먼저 타입을 지정해 줄게요. equipment 그리고 id는 string, used by 역시 string, count는 정수, 마지막으로 new or used 역시 string.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환할 equipment 항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를 쿼리 루트에도 추가해야겠죠. equipements는 다수의 equipement를 반환한다. 이처럼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실제로 수행할 리졸버를 짜볼게요. 간단하겠죠.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니까 쉼표로 구분해주고 equipement는 데이터베이스에서 equipements를 반환한다. 이렇게 저장을 해보고 터미널에서 npm start로 서버를 실행한 다음 플레이그라운드에서 query equipements를 쳐봅시다. 그리고 그 항목들인 id, used by 이런 거 쳐볼게요. 컨트롤 엔터를 하시면 성공적으로 내용들이 온 걸 보실 수 있죠. count, new, or used 이런 것들도 제대로 작동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supply도 똑같이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db 테스터에서 supplies를 치시고 터미널 하나 더 열어서 nodemon db tester.js를 쳐보시면은 supply는 보다 데이터 구조가 간단하죠. string id 그리고 정수 팀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복붙해가지고 작성을 해줄게요. supply 타입을 지정을 해주고 줄을 맞춰주고 root query에는 supplies 여기에 복수의 supply를 반환한다. 마지막으로 이 쿼리에다가도 supplies는 데이터베이스에서 supply들을 반환하는 함수다. 쉼표 넣어줘야죠.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GraphQL의 타입 항목들에는 쉼표가 들어가도 빠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줄을 위에 것과 같이 맞춰줄게요. 상관은 없지만 저장해주시고 그럼 쿼리를 날려보겠습니다. 한 쿼리에 여러 가지를 날릴 수도 있다고 그랬죠. supplies를 해가지고 id랑 teams 같이 요청을 해볼게요. 여기 서플라이도 제대로 성공적으로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기본적인 쿼리 구현은 어떻게 하는지 아셨을 테니까 이번에는 조건을 줘서 특정 팀만 받아오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teams 쿼리는 이처럼 복수의 결과들을 반환을 했었죠. 이번에는 여기에 조건을 줘서 특정 id에 해당하는 팀만 받아오도록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쿼리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먼저 이를 수행하는 리졸버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리졸버에다 팀 바로 아래 그냥 팀이랑 쿼리를 추가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함수인데 이 함수는 인자를 받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 이런 인자들이 들어가요. 이 인자들에 대해서는 챕터 3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것은 이 arguments, 이 인자예요. 일단 뭔가 반환을 해야겠죠. 데이터베이스에서 teams를 받아오는데 이 teams 전체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필터링을 합니다. 필터, 그리고 화살표 함수로 이렇게 받아온 teams에서 각 팀이 어떤 기준으로 분류될지를 지정하는 함수를 다시 넣어요. 일단 여기에 쉼표로 구분해 주겠습니다. 이 항목과 이 항목을 구분해주는 쉼표죠. 이 arguments 안에는 id라는 항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id와 이 팀의 id가 일치할 때에 반환을 해주겠다는 코드를 짜도록 할게요. return 팀의 id가 같은지 arguments에 들어간 id와,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팀들 중에 인자로 주어진 id와 일치하는 것만 반환이 되는데, 사실 그 팀 하나가 반환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팀 하나가 들어있는 배열이 반환됩니다. 필터니까요. 그래서 그 배열 중 어차피 하나만 들어있는 배열이니까 첫 번째 것만 빼내오도록 뒤에 이걸 붙여줄게요. 0번째 것을 빼온다. 자, 이렇게 리졸버 자체는 작성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앱에 오류가 났다고 하죠. 리졸버는 작성이 됐는데 여기 타입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루트 쿼리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여기에 팀이란 쿼리를 봤는데 이 쿼리에는 인자가 들어가요. id라는 정수 인자가 들어오고 그 결과로 이번에 하나의 팀을 받습니다. 이것들과는 달리 단수죠.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이제 오류가 사라지고 이 쿼리대로 요청을 날려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복사해서 쓸게요. 보기 좋게 들여쓰기를 해주시고, 아이디가 1인 팀만 이처럼 요청을 해보면 요청을 받은 대로 여기 이 1팀이 들어와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번엔 4팀만 받겠다. 역시 요청을 하면은 이에 맞춰서 필터링이 된 하나의 팀만이 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이 id가 리졸버에 있는 이 아규먼트의 인자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해당 인자의 이름에 따라서 id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특정 조건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받아오는 쿼리문을 만들어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언더 패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의 쿼리에 여러 계층을 받아오는,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해본 것들 중에서는 여기 팀과 그리고 해당 팀의 번호를 항목으로 갖고 있는 이 서플라이가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팀들을 받아올 때 해당 팀들마다 그 팀에 해당하는 이 서플라이들을 함께 그 팀의 항목 중 하나로 받아오는 그런 쿼리를 설계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리졸버부터 가볼게요. 여러분이 이 필터나 맵 같은 자바스크립트의 함수형 기능을 모르신다면 검색해서 알아보시는 게 보다 이해에 도움이 될 거예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필터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함수를 인자를 받아서 그 주체가 되는 배열을 이 기준대로 걸러주는 함수고요. 맵은 해당 배열을 특정 방식으로 변경해서 내보내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를 설명하자면 먼저 데이터베이스에서 팀 항목을 받아온 다음에 이 배열들의 각 팀을 그 데이터에 서플라이스란 항목을 넣고 그 서플라이스의 값으로는 데이터에서 서플라이를 받아온 다음에 이거를 이 팀에 해당하는 것들만 추려서 그 서플라이들을 해당 팀에 넣은 다음 그 팀을 반환하는 함수라는 거죠. 즉 이 팀들의 배열을 받아다가 그 각각의 팀 안에 해당하는 서플라이들을 넣어서 전체 배열을 반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eams resolver를 이렇게 변경을 해줄게요. 코드가 더 길어졌죠. 자, 그런데 아직 이 팀의 자료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다가 supplies 항목을 더해주고 거기에는 다수의 supply가 반환된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다시 teams 항목을 쿼리로 요청을 해보면 아직 supplies를 더하지 않았죠. supplies까지 넣고 그 안에서도 해당 항목들을 id와 team 이렇게 넣어서 요청을 날려보면은 자, 이처럼 각 팀에 해당하는 서플라이 또한 이처럼 팀마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GraphQL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 쿼리를 설계하고 코드로 작성하는지 대충 감이 잡히셨을 거예요. 보다 자세한 사항들은 챕터 3에서 알아보고 다음 강에서는 뮤테이션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요청들을 역시 간략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챕터 2의 마지막 강의죠. 지난 강에서 데이터를 요청하는 쿼리를 해봤다면 이번 강에서는 뮤테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지난 강에서 실행하시던 프로젝트 그대로 진행하시거나 폴더에서 2-3
서버 뮤테이션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뮤테이션은 뭔가를 변경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쿼리는 요청하는 것, 그리고 뮤테이션은 데이터에 내가 어떤 수정을 가하는 것. 사실 여기에 기술적 제한이 걸려있는 건 아닙니다. 쿼리문을 사용해서도 여기 리조버를 내가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데이터를 수정할 수가 있고, 뮤테이션도 마찬가지로 정보만 가져오도록 짤 수도 있어요. 하지만 REST API에서도 각 요청 방식마다 약속된 역할이 있는 것처럼 이 쿼리와 뮤테이션의 역할 차이 역시 개발자들 간에 합의된 명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들을 받아올 때는 쿼리를, 그리고 해당 정보들을 추가하고 수정 또는 삭제할 때 뮤테이션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쿼리 요청을 만들었던 equipment 항목에 대해서 뮤테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 일단 가장 쉬운 삭제부터 진행해 볼게요. 쿼리와 마찬가지로 뮤테이션도 루트 타입을 만들어 줍시다. 코드에 보시면 이 타입 def에 여기에 쿼리들이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래다가 type mutation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equipment 하나를 지우는 뮤테이션 요청을 하나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삭제니까 delete equipment 해주고, 어떤 것을 지울지 알아야 되니까 인자를 하나 받아야겠죠. 괄호를 쳐주시고, 여기 equipment를 보면 이를 구분하는 id 항목이 있으니까 여기에 id 항목을 지정해 줍시다. 그리고 타입은 스트링이고요. 이처럼 삭제를 진행하고 나서 어떤 것을 반환해 줄지 지정하면 되는데요. 보통 이것이 성공했는지 true나 false를 반환하기도 하고 그냥 삭제된 것에 id를 반환하기도 하는데, 뭘 하든 자유지만 우리는 equipment를 해봅시다. 그래서 어떤 장비, equipment를 하나 삭제하면 그 삭제된 equipment가 반환이 되는 거죠. 이 반환이 된다는 건 사용자가 나는 이 equipment를 삭제하겠다 하고 뮤테이션을 보냈을 때 서버로부터 그 답신으로 그 삭제된 equipment의 정보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 인자를 받는 delete equipment 해가지고 equipment를 반환받는 뮤테이션의 삭제 루트 타입을 지정했고요. 이제 이거를 resolve로 또 구현을 해야겠죠. 역시 resolve 쪽에 여기 쿼리 다음에다 쉼표를 해주고 뮤테이션을 작성해줍니다. 역시 delete equipment 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어주는데, 이 함수는 인자를 받는 쿼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인자들을 받아서 여기에 있는 이 argument를 기준으로 어떤 작업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붙여 넣어줄게요. 사실 실제 코드들에서 이 resolve에 들어갈 부분들은 MySQL이나 오라클 등의 쿼리라던가 몽고DB 명령어 등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코드들일 거고, 이건 그냥 목 데이터를 활용하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굳이 이 코드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이 함수는 삭제된 equipment를 반환할 거니까 해당 id로 필터링된 삭제 equipment를 일단 이 deleted 이 변수의 값으로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의 equipment에서는 해당 equipment를 필터링을 사용해서 삭제해준 다음에 미리 지정해뒀던 이 delete를 반환하는 거죠. 터미널에서 서버에 오류가 없는 걸 확인했으니 명령을 날려볼까요? 탭을 하나 열고 여기에 있는 이 쿼리를 복사해서 여기 이 쿼리에서 확인했던 이 노트북 항목을 삭제를 해봅시다. delete equipment 이 뮤테이션에 id가 노트북인 것을 실어보내서 여기에 이 항목을 지워주고, 그 지워진 이 항목을 뮤테이션의 결과물로 받아오는 요청인 거죠. 한번 날려보면은, 자, 결과물로 id가 노트북인 이 equipment가 날아온 걸 볼 수 있고요. 다시 쿼리를 실행해서 목록을 받아오면은 해당 항목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죠. 항목의 삭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추가하는 걸 만들어 볼까요?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해당 데이터의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처럼 인자로 보내줘야 되는 항목들이 많겠죠. id, used by, count, new or used 이 구성 요소들을 모두 인자로 실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물로는 역시 새로 추가된 equipment를 받아오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서 여기 이 뮤테이션의 위쪽 부분에 붙여 넣어줄게요. 줄을 맞춰주시고 이번에는 resolve를 작성해보죠. 역시 뮤테이션에 들어가겠죠? 여기서 추가하는 함수는 간단합니다. 일단 이걸 복사해서 그대로 이 뮤테이션에 붙여 넣어줄게요. 저장을 하고, 역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여기 넣었던 이 네 항목들은 모두 이 arguments에 실려 보내지게 돼 있어요. 즉 이 arguments에는 id, new or used, used by, count 등이 다 들어있는 거죠. 즉 이 argument는 equipment와 같은 데이터 구조를 갖고 있을 거고,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의 equiments에 푸시 추가해줌으로써 우리의 목록에 추가를 해주고 그걸 그대로 결과 값으로 반환하는 거죠. MySQL 등으로 짠다면 insert, 블라블라 into 이런 식으로 코드가 들어가겠죠. 이것 역시 탭을 하나 더 열어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mutation, insert equipment 이거를 그대로 붙여주시고, 여기 보시면 랩탑이라는 항목이 개발자에 의해 사용되고 17개가 있고 새 제품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뮤테이션으로 보내주게 되죠. 요청을 날려보면은 결과는 성공적으로 돌아왔고 추가 역시 제대로 되었는지 이 쿼리에서 한 번 더 날려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처럼 성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정을 어떻게 하는지도 감이 잡히시죠? 같은 방식으로 루트 타입을 만들어주고 resolve만 다르게 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뮤테이션을 그대로 복사해서 insert 다음에다가 붙여 넣어주고, 물론 순서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리고 수정하는 resolve를 이처럼 복사해서 이 resolve의 뮤테이션 안에 역시 붙여 넣어줄게요. 저장을 해주시고
데이터베이스의 이큐먼트 리스트에서 주어진 아이디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서 아규먼트로 주어진 데이터로 덮어 씌우고 그 항목을 반환하는 메소드죠. 요청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일단 이 뮤테이션을 복사해서 탭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자, edit equipment로 수정 요청을 보내는데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항목, 여기서 보시면 바로 이 항목이죠. 이 항목에 이 내용들을 각각 이 내용들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new or used 그리고 count가 변하는 거겠죠.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요청을 보내보면은 여기 입력한 대로 결과가 그대로 돌아왔고, 쿼리에서 다시 요청을 보내보면 이에 맞게 이 펜 태블릿 항목이 수정된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그래프QL로 데이터들의 간단한 조회, 수정, 추가, 삭제들을 구현하는 맛보기 실습을 해봤습니다. 이쯤 되면 다들 그래프QL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도 잡히고 자신감도 붙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챕터 3에서는 이 서버단 그래프QL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자세한 사항들을 보다 고급 기능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챕터 3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챕터 3 그래프QL 서버 깊이 파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챕터 2에서는 그래프QL 서버의 기본적인 쿼리와 뮤테이션들을 진행해봤죠. 챕터 3에서는 그래프QL 서버의 각종 기능들과 사용법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QL의 이론적인 부분들도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1강은 그 구성 요소들의 모듈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챕터 2의 마지막 강에서 진행한 index.js의 코드들이죠. 이처럼 보시다시피 이 그래프QL 서버에서 사용하는 모든 타입, 즉 이 스키마와 리졸버가 이처럼 한 파일에 전부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 기능만 제공할 서버라면 이처럼 운영하는 것도 무리는 없겠지만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과 기능들을 다룰 거라면 그것들이 이처럼 한 파일에 전부 다 넣어서는 힘들겠죠. 특정 파일의 코드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코드들은 여러 파일들에 걸쳐 모듈화돼서 작성이 됩니다. 때문에 1강에서 우리들은 이 아폴로 서버를 사용하는 그래프QL 서버의 모듈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지난 강까지 진행하시던 프로젝트가 아닌 3-1 서버 모듈러라이즈를 열어줍니다. 아주 기초적인 모듈화가 이미 되어 있는 프로젝트예요. 이 코드를 함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챕터 2에서 봤던 것처럼 이 아폴로 서버는 타입데프와 리졸버를 생성자의 인자로 받아서 서버를 만들죠. 이게 타입데프고 이게 리졸버였죠. 이 둘이 바로 이 생성자에 들어가는데 이들을 여러 파일로 분할해서 작성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일단 아폴로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아폴로 서버에 대한 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폴로 서버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여기 생성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필수 옵션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타입데프와 리졸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두 설명들을 살펴보면 타입데프의 경우 단수의 도큐먼트 노드, 우리가 이렇게 작성했던 객체죠. 그런데 이거 하나를 넣어주거나 또는 그 도큐먼트 노드에 배열로 제공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어요. 즉 이런 거를 여러 개를 넣어도 된다는 얘기죠. 이것들을 하나하나 분할해서 여러 파일에 작성한 다음에 여기에 배열로 넣어줄 수 있겠죠. 리졸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오브젝트, 즉 이 객체죠. 이 하나의 객체뿐만 아니라 이걸 여러 포함하는 어레이로도 제공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 사이트의 튜토리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폴로 서버의 요소들을 모듈화하는 방법을 이처럼 도큐멘테이션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 다 다루진 않지만 아폴로 서버의 생성자 인자로 들어가는 여러 다른 옵션들도 여기 나와 있으니 더 깊이 공부하고자 하실 때 언제든 이 도큐먼트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듈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이 파일들을 보시면 typedefs and resolvers 라는 폴더가 새로 만들어져 있죠. 여기에 queries, mutations, 그리고 우리가 다뤘던 데이터들 중 하나인 equiments가 각각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현재 이 프로젝트는 이 equiments에 대한 쿼리와 뮤테이션만 작성된 상태입니다. 이 파일을 먼저 볼게요. 이 equipment, 이 장비에 대한 스키마가 이 typedef 변수에 지정돼 있고 resolver 역시 이 두 기능을 수행하는 쿼리와 뮤테이션이 한 오브젝트로 작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을 각각 typedef와 resolver라는 이름들로 모듈로 내놓죠. 이 내용들이 이 index.js에서 여기서 equiments라는 모듈로 불러와져서 각각 이 typedef 배열과 resolvers 배열에 이처럼 포함되어서 들어갑니다. 아까 문서에서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둘이 지금은 배열로 되어 있죠. 여기 얼마든 다른 typedef와 resolver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queries 파일을 살펴보면 아까 그 equiment의 root query가 그리고 뮤테이션에는 이 root 뮤테이션들이 document 노드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들 역시 모듈로 익스포트 돼서 이 index.js에서 이 둘로 불려와져서 이 typedef 배열 안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모듈화가 된 프로젝트를 실행시켜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볼게요. npm 인스톨을 해주시고 npm start로 실행해주겠습니다. 사이트를 열어주시고 요청을 보내보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결과들이 오고 이처럼 스키마와
Docs에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이 다 제대로 등록된 걸 볼 수가 있죠. 이처럼 typedef와 resolver를 다른 파일들로 분리한 다음에 require로 불러와서 배열로 넣어줌으로써 보다 정돈된 코드들로 정상적인 서버를 작동시킨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 dbworks.js 파일이에요. 여기에 이처럼 작성을 해놓았는데 이 파일은 우리가 리졸버들에 사용할 여러가지 먹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함수들로 구현해 놓은 것인데 그냥 이런 기능들을 하는 파일이구나 하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프로젝트들에서는 실 데이터베이스를 다룬 코드들이 들어갈 거니까요. 그럼 이제 이 모듈화 세팅에 맞춰서 서플라이 데이터를 다루는 모듈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equipments 파일이 따로 만들어진 것처럼 supply.js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이 폴더 안에 새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supplies.js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요. 아까 그 equipments 파일을 참조로 해서 만들어 볼게요. 제로 붙여 넣어주시고 이 부분만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작성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다가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supply는 이렇게 문자열 id와 정수 팀으로 이루어져 있죠. 역시 서플라이의 목록을 제공하는 쿼리 그리고 서플라이 하나를 삭제하는 뮤테이션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 두 리졸버를 루트 쿼리와 뮤테이션에도 추가를 해줘야겠죠. 쿼리스를 먼저 열어서 여기에 supplies는 다수의 supply를 반환한다. 이대로 저장하면 오류가 납니다. 아직 이 파일이 더해지지 않아서 이 정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무시를 해주시고 뮤테이션으로 가서 delete supply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반환값으로 supply를 돌려주고요. 자, 이제 index.js에서 쿼리와 뮤테이션은 이미 추가되어 있고 supply 모듈, 즉 이 파일을 추가를 해줘야겠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 부분을 살짝 변경해주겠습니다. 여기에도 supplies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아직 오류가 뜨죠. 이게 여기에 추가되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에다 supplies.typedefs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이 부분이 이 typedef가 이 배열 안에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 resolver 역시 추가를 해줍시다. 쉼표로 구분해주고 supplies.resolvers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은 여기 있는 두 resolver들도 추가가 되었는데 오류가 났죠. 아마 여기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필요 하나 더 해주고 저장을 해주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요. 플레이그라운드로 가보셔서 다시 새로 호출을 해보고 스키마를 열어보면은 이제 서플라이에 대한 타입과 쿼리, 뮤테이션도 성공적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한번 날려볼까요? 쿼리, supplies 그리고 반대 인자로 id와 team 요청을 날려보시면 성공적으로 서플라이 모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모듈 형식으로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GraphQL 서버를 알아가 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typedef에 들어가는 이런 자료형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챕터 3의 2강 GraphQL의 기본 타입들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지난 실습 그대로 진행하시거나 폴더에서 3-2 Types 폴더를 열어주세요. 자, 이번 강에서는 GraphQL에서 사용되는 타입들, 즉 자료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언어들을 배울 때마다 그곳에서 사용되는 자료형들을 처음부터 배우곤 하죠. GraphQL에서도 그런 언어들에서 흔히 사용되곤 하는 몇 가지의 기본 자료형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설정했던 이 equipment의 스키마를 보죠. 아직 타입을 다루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스트링과 인트로만 이 스키마를 표현했었죠. 여기에 보다 다양한 타입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equipment advanced 이 타입을 새로 복사를 해서 이 아래에다가 추가를 해볼게요. 저장해 주시고 일단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raphQL에서 주어지는 거기에 내장된 기본 타입을 스칼라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 5가지 스칼라 타입을 이 스키마에 전부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string이랑 int는 우리가 이미 사용을 했었죠. string은 UTF-8 문자열이고요. 다수의 문자들로 이루어진 타입이죠. int는 말 그대로 정수고요. 자, 이 id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string과 똑같습니다. 즉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스트링과 같이 동작하는데 이거는 같이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id로 나타낸 필드는 해당 데이터의 고유 식별자임을 나타내기 위한 일종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걸로 equipment라는 항목들이 반환이 될 때 적어도 이 id끼리는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한다. 이를 나타내기 위한 표시인 거죠. 즉 기본적으로는 스트링이지만 id 역할을 하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처럼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float은 몇 점 몇 이처럼 소수 형태의 숫자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불리언은 참 거짓, true or false 둘 중 하나를 반환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처럼 뒤에 느낌표가 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느낌표는 none, nor, 즉 이렇게 뒤에 느낌표로 표시된 항목은 null을 반환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표시된 필드에 null이 반환되면 GraphQL 서버에서 오류가 납니다. 느낌표로 표시된 건 어떤 값이든 반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스키마를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반환되는 데이터와는 타입들이 달라져 버리죠. 여기 이 플롯이나 불리언이 이 데이터들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도록 다른 리저블을 하나 작성해 주겠습니다. equipments.js의 리저블에다가 이 부분을 복사해서 추가를 해줄게요. 여기 이렇게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코드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게 추출된 데이터들을 각각 맵으로 변환해서 used by가 디벨로퍼일 경우, 즉 개발자가 사용하는 장비일 경우에는 use rate라는 항목을 랜덤으로 만들어서 넣어주고 is new라는 항목을 추가해서 new or used가 new일 때는 true, 아닐 때는 false를 반환하도록 해서 각 항목들을 반환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만 저장하면 오류가 납니다. 이 queries.js에다가도 이 쿼리를 추가로 붙여 넣어줘야겠죠. 다시 저장을 하면은 이제 작동이 되고요. 이 쿼리를 복사에다가 플레이 그라운드에서 실행을 해주면 자, 이처럼 각 항목들의 use rate라는 필드와 is new 필드가 생겨서 각각 float 또는 null 그리고 불리언을 반환하게 됐죠. 현재 use rate에 null이 있는 항목들이 있음에도 오류가 나지 않는 이유는 이 필드가 non null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여기에다가 느낌표를 추가해서 저장을 하고 서버에서 다시 요청을 날리면 이처럼 non nullable 항목에 null이 올 수 없다고 뜨죠. 이와 같이 특정 필드에 대해서 널이 아님을 강제하고 싶을 때 느낌표를 붙여준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스칼라 타입을 배웠으니 이제 보다 고급스러운 타입으로 넘어가 볼게요. 열거 타입, 다른 언어들에서 enum 타입스라고 들어보셨죠? 불리언이 true와 false만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정해진 특정 값만 반환할 수 있는 타입인 거죠. 이 equivalence의 반환 데이터들을 살펴보면은 이 used by 같은 경우 디벨로퍼나 디자이너 또는 플래너 이 셋 중 하나만 반환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new or used 역시 말 그대로 new 또는 used 이 둘 중 하나만 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필드들의 경우 enum 타입으로 만들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착오들을 방지할 수 있겠죠. 누군가 디벨로퍼를 프로그래머라고 보내거나 하지 않도록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젝트에 이 enums.js라는 파일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파일을 더해서 밑줄 enums.js를 만들어주시고 이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세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타입이라고 정의된 스키마와 달리 여기는 앞에 enum이라고 붙어있고 그 안에 각각 반환될 수 있는 한정된 데이터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 used by에는 이 row를 그리고 new or used에는 이 new or used 이 enum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ndex.js에 이 enum 모듈을 추가해야겠죠. index.js를 열고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enums.에서 불러오고 이 typedefs에다가 enums를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keymonths.js에서 각각 used by와 new or used 항목을 해당 enum들로 바꿔주겠습니다. new or used or used 여기도 역시 롤로 바꿔주시고요. 그렇게 한 다음 이와 같이 쿼리를 날려보면은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죠. 만약 데이터베이스에 엉뚱한 값을 끼워 넣으면 서버를 다시 실행했을 때 이처럼 오류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designers는 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지우고 서버를 재시작해 주시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리스트 타입을 알아볼게요. 사실 지난 강좌에서 이미 알아봤었죠. 특정 타입의 배열을 반환하는 겁니다. 이 equipment advanced에 사용자들, users라는 항목을 string, 문자열로 추가를 해볼게요. 이걸 복사해서 equipment advanced에 붙여 넣어주고 resolve에도 추가를 해줘야겠죠.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 넣어줍니다. 2분의 1 확률로 equipment 항목에 user라는 배열을 추가한 다음에 사람들 중에서 역할이 equipment used by에 일치하는 사람들 중에 5분의 1 확률로 해당 배열에 추가를 해준다는 거죠. 이처럼 저장을 하고 users를 추가해서 쿼리로 날려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떤 equivalence에는 유저들이 이렇게 들어있고 다른 곳에서는 이처럼 널로 나오죠. 이 2분의 1 확률에 들지 못한 데이터는 이 users가 널로 들어가 있는 거죠. 여튼 우리의 의도처럼 이 스트링의 배열로 users라는 필드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배열의 경우 이 느낌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스트링의 배열을 나타낸다고 할 때 느낌표가 안 붙을 수도 있고 배열 안쪽에 붙을 수도 있고 또는 바깥쪽에 또는 둘 다 붙을 수도 있죠. 느낌표가 아예 없다면 이 users라는 필드 자체가 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안에 배열이 들어가는데 그 배열의 요소 중에 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즉 여기 들어간 이 항목들 중에 이처럼 스트링이 아닌 널이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반면 이처럼 이 배열 안에 있는 스트링에 느낌표가 붙으면 이 배열 안에 있는 항목들 중에 널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전부 실제 값이 있는 문자열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처럼 배열 자체가 빈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배열이 비었다는 거랑 그 안에 널 항목이 들어있다는 거랑은 다른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 바깥쪽에 즉 배열에 느낌표가 붙어있다면 이 users라는 항목에 널이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 배열 자체가 비었다는 거랑은 달라요. 빈 배열이라도 들어있어야지 널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쪽 다 느낌표가 붙은 경우에는 users 항목이 널일 수도 없고 그게 널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 널 항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빈 배열이 들어가는 거는 이처럼 어떤 경우든 가능한 겁니다. 이처럼 오늘 enum 타입과 리스트 타입을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객체 타입. 이건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죠. 여기 equipment나 supply처럼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타입이 객체 타입인 겁니다. 즉 우리는 스칼라 타입들로 이루어진 여러 객체 타입들을 스스로 정의하면서 GraphQL 서버를 만들어가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보다 더 고급스러운 타입인 유니언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챕터 3의 2강 유니언과 인터페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이번 강에서는 지난 강까지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아닌 3-3 유니언-인터페이스 폴더를 새로 열어주세요. 우리가 지난 강들에서 진행하던 이 equipments와 supplies 외에 softwares라는 데이터 파일도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유니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제껏 우리가 반환한 리스트는 전부 특정 데이터 타입, 즉 스트링이나 인테저 또는 이처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특정 커스텀 데이터 타입, 그것들 중에 한 가지만을 각각 반환해왔었죠. 그런데 때로는 한 배열 안에 한 가지 이상의 타입을 반환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equipments와 supply, 이 두 가지 데이터들을 한 배열에 실어 보내야 할 때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 유니언이 사용됩니다.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 보죠. 이 equipment와 supply를 함께 묶을 given이라는 유니언 타입을 만들어 볼게요. 이 폴더 안에 파일을 하나 추가하고 givens.js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코드들을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이렇게 붙여 넣어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여기는 한 줄 띄워줄게요. 자, 먼저 이 type-def 스키마부터 살펴보죠. 유니언이라는 형식으로 이 given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그 값으로는 equipment 또는 supply가 들어올 수 있음을 지정을 해줍니다. 즉, 이 given이란 타입은 그 값으로 equipments를 받을 수도 또는 supply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쿼리에는 한 배열에 equipments와 supply를 둘 다 넣어서 반환하는 givens라는 쿼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저버에 쿼리가 들어가면 이 queries.js에 루트 쿼리로도 추가가 되어야겠죠. 여기에 givens는 아까 유니언으로 지정했던 given 이 리스트로 반환된다는 거 오토가 있죠. 자,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index.js에다가 또 모듈로 추가를 해줘야겠죠. givens 파일에서 불러주고 type-def에 givens.type-defs 그리고 resolvers에다가도 추가를 해줍시다. 자, 이렇게 추가됐고 npm 인스톨을 해준 다음에 npm start로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자, 일단 작성된 바에는 오류가 없죠. 여기 given이라는 resolve 타입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쿼리를 복사해서 플레이그라운드에 붙여 넣어주고 쿼리를 보내주겠습니다. givens라는 이름으로 쿼리를 보냈고 이에 따라 데이터들이 equipment 형식들과 그리고 supply 형식들로 성공적으로 반환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쿼리를 잠시 살펴볼게요. 여기 type name이란 거는 이 각각의 데이터가 equipment에 속하는지 혹은 supply에 속하는지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given의 resolve에서 바로 이 부분이 수행된 결과예요. 주어진 데이터가 equipment인지 supply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각 항목에 used by field가 있으면 equipment, 팀 항목이 있으면 supply라는 거죠. 이 코드로 이 둘을 구분해서 각 항목이 어떤 데이터 타입을 기초로 하는지 이 밑줄 타입 네임에 이처럼 스트링으로 반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도 살펴볼게요. 이 쿼리는 만약 해당 데이터가 equipment에 해당된다면 그 중에 어떤 필드를 반환할지 이처럼 명시를 해두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둘만 반환한다 그 쿼리를 날리면 id와 used by만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supply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니언에 포함된 각 항목들마다 어떤 필드들을 반환할지를 이처럼 on equipment 그리고 on supply 이 둘에다가 명시를 하는 거예요. 어떤 타입에 속한 데이터건 이처럼 자유자재로 내가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유니언으로 여러 타입의 데이터들을 한 배열에 받아오는 방법을 이와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인터페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바 같은 객체 지향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익숙한 단어죠. 유사한 객체 타입을 만들기 위한 공통 필드 타입으로서 수상 타입이다 그리고 임플리먼트 된다. 아마 그런 객체 지향 언어를 배워보신 분들은 척 보면 어떤 식으로 사용될지 감이 오실 거예요. 여기 equipment 항목과 이번에 새로 추가된 소프트웨어 타입을 살펴볼게요. 둘 다 공통적으로 가진 항목들이 있죠. 이 id 필드와 used by 필드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는 스트링으로 표시되는데 이와 같이 id로 바꿔놓을게요. 여튼 이처럼 공통적으로 가진 필드가 있다면 객체 지향 언어들의 경우 이런 것들을 부모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로 정의를 하죠. 우리도 이 두 필드를 가진 tools.js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이 폴더에 파일을 추가해서 tools.js로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 코드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줄게요. 자, 이곳을 보시면 인터페이스라는 형식으로 툴이라는 객체가 id 그리고 used by라는 필드와 함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resolve 타입은 이 givens에서 본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툴을 정의했으니 이를 equipments와 supply가 각각 implement를 하도록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equipments와 소프트웨어가 툴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적용을 한 상태고요. 이렇게만 해서는 아래처럼 에러가 나죠. 아직 이 툴 모듈이 임포트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index.js로 가셔서 givens 아래에 tools를 추가해 주시고 역시 tools의 type-def와 resolver를 추가를 해줄게요. 이제 서버가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고 쿼리를 이와 같이 날려보면은 이상 없이 이 equipments와 소프트웨어가 반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 people이라는 쿼리에 적용을 해볼게요. 일단 이 people.js를 추가를 해줍니다. 여기에 people.js
일단 이 코드들을 복사해서 새로 만든 people.js에 이와 같이 붙여 넣어주시고요. queries.js에다가도 people 이 부분을 추가해 주시고 index.js에 역시 people를 임포트 한 다음에 people의 typedef 그리고 resolve를 추가해 줍니다. 저장을 하면은 자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고 이제 여기 이 쿼리들을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날려보겠습니다. 결과를 살피기 전에 이 people의 스키마를 잠시 볼게요. 여기 성별과 혈액형 이 둘은 인원에 새로 이렇게 추가가 돼 있고 여기서 유니온으로 지정된 툴과 인터페이스로 지정된 givens가 각각 배열로 반응하도록 스키마가 짜인 걸 볼 수 있죠. 이 리졸브 코드가 어떻게 짜였는지는 여기 dbworks에서 get people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쿼리 부분을 보면은 다른 필드는 일단 생략을 했고요. 여기 id와 first name, last name 그리고 그 밑으로 givens의 배열과 툴스의 배열이 이처럼 각각 성공적으로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인터페이스로 된 이 툴도 이처럼 타입 네임으로 각각이 이퀴먼트인지 또는 소프트웨어인지 확인할 수가 있고 각 타입마다의 적합한 필드들이 이처럼 반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필드들이 많고 복잡해질 경우 그리고 이들을 다양하게 활용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유니온과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이번 강의에서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챕터 3의 마지막 강으로서 인자와 인풋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챕터 3의 마지막 시간이죠. 인자와 인풋 타입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인자에 대해서는 챕터 1의 상강부터 이미 살펴본 바 있고 이 뮤테이션을 구현할 때도 이미 여러 번 사용했었죠. 오늘은 이걸 쿼리에서 사용하는 법을 좀 더 다양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 people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오는 쿼리의 경우 이와 같은 요청으로 이렇게 쿼리를 보내서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다 받아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여기에 일정 조건을 가해서 특정 기준에 맞는 사람들만 받아오도록 쿼리를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이 쿼리스 파일에 이 people filtered 라는 쿼리를 추가를 할게요. 이 people 바로 아래다가 이처럼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괄호 안에 여러 인자들이 들어가죠. 이 팀, 성별, 혈액형 또는 출신지에 따라서 사람들을 걸러서 받아오겠다는 거예요. 이쪽을 수정했으니까 이 people.js 파일을 열어서 리졸브에도 해당 기능을 추가해야겠죠. 이거는 그냥 이거를 통째로 복사에다가 이 아래 것을 이름만 filtered 라고 바꿔주겠습니다. 받은 아규먼트에 따라서 사람들을 필터링 해주는 기능은 이미 dbworks에 이처럼 구현이 되어 있어요. 다만 이 people 쿼리는 여기 스키마에 인자 형식이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받아오는 인자가 없어서 해당 필터링 기능은 사용되지 않는 거죠. 이 people filtered 쿼리는 여기에 지정된 대로 인자들을 받아와서 이 dbwork에 넘겨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처럼 추가를 했으니까 여기 이 쿼리를 복사에다가 이곳에 붙여놓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정했던 대로 1팀에 속하고 혈액형은 B 그리고 텍사스에서 온 딱 한 명이 걸려져서 이처럼 반환이 됐죠. 기준을 좀 더 완화해볼게요. 출신지를 없애봅시다. 1팀의 B형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받아와졌죠. 이번에는 성별을 여성으로 해볼까요? 이처럼 주어진 인자들을 자유롭게 활용해서 받아올 정보들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기능은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할 곳에서 MySQL을 쓰는 경우 where 등의 구문을 사용해서 구현을 해줘야겠죠. 여기는 먹 데이터를 쓰니까 이처럼 간단히만 코드가 짜여 있습니다. 출신을 캘리포니아로 해볼까요? 팀을 지우고 다시 보내보면 이처럼 캘리포니아에서 온 여성분들이 보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female에는 따옴표가 붙어있지 않고 캘리포니아에는 붙어있습니다. 왜냐면 이 from은 스트링이고 이 성별은 이넘으로 짜여있기 때문이죠. 여기 이렇게 지정된 것처럼요. 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사용할 때는 이넘 요소에는 따옴표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데이터들을 페이지로 나눠서 받아오는 걸 해볼게요.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를 가보면 모든 글들을 한꺼번에 다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처럼 하단에 페이징 버튼들을 둬서 한 페이지에 몇 개씩 받아서 보여주는 걸 많이 볼 수 있죠. 당연히 GraphQL을 사용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할 때도 그런 기능들이 필요할 거예요. 이 쿼리를 복사해서 쿼리스의 이 부분에 붙여넣겠습니다. people paginated 페이지로 나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people.js에서 역시 바로 아래에 people paginated 이처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 기능 역시 이미 dbworks에 짜여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코드를 추가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여러분은 직접 구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쿼리를 여기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페이지당 7명을 받아오는데 첫 페이지로 보여달라 등 쿼리죠. 날려볼까요? 이처럼 id가 1에서 7까지인 사람들이 받아졌죠. 페이지를 2로 눌리면 8에서 14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처럼 per 페이지와 페이지를 조정해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만큼의 정보들을 받아올 수 있겠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이 부분을 살짝 바꿔서 이 스키마에다가 이 인자들까지 추가로 지정하면은 여기에 필터링까지 해볼 수가 있겠죠. 팀이 2인 사람들 중에서 4명씩 페이지 하나 이렇게 하면 이처럼 필터링과 페이징을 동시에 쓸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대신에 이 페이지와 펄 페이지는
느낌표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빼고 쿼리를 날리면 이처럼 오류가 뜹니다. 꼭 필요한 곳에 넌 너를 적절히 지정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기능을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쿼리를 날릴 때는 이 스키마에 지정된 쿼리명 그대로 이 배열에 이름이 붙어서 날아오는 걸 볼 수 있죠. 이걸 앞에 별칭을 붙여서 자기가 원하는 이름대로 이 배열들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 요청으로 사람들의 목록을 받아올 때 그 사람들을 특정 기준으로 분리해서 받아오고 싶을 때가 있죠. 이를테면 B형의 성별이 남자인 사람들이 장난스럽게 나쁜 남자 이렇게 부르곤 하죠. 그리고 뉴욕에서 온 사람들을 New Yorkers 라고 부르니까 이처럼 쿼리를 지정해서 요청을 보내면은 Bad Guys 그리고 New Yorkers 이처럼 내가 지정한 대로 구분된 사람들을 받아올 수 있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별칭들로 데이터들을 편리하게 가공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별칭을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인풋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챕터 2의 3강에서 이처럼 뮤테이션에 여러 인자들을 실어보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걸 해봤었죠. 자, 그런데 이 people처럼 들어가는 필드가 많은 스키마의 경우에는 이 뮤테이션의 괄호에 들어갈 인자들도 너무 많아질 거예요. 이를 보다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인자들을 묶어서 실어보내는 게 바로 이 인풋 타입입니다. 여기 이 스키마를 복사해서 이 people.js에 people 아래에 이처럼 붙여 넣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위에 이 타입과는 달리 인풋이라는 형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people의 필드들 중에 실제로 이 사람의 정보를 추가할 때 요구되는 필드들 아이디는 자동 생성되는 거니까 제외하고 그리고 이것들도 롤러가 팀에 연결돼서 오는 것들이니까 이 나머지 요소들이 전부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드의 개수가 꽤 많죠. 자, 그럼 리졸브를 작성해 줄게요. 여기 뮤테이션 부분을 복사해서 이처럼 넣어주겠습니다. 쉼표를 붙여주고 자, 이 부분에는 이 아규먼트에 어떤 것이 들어간지 나타나 있지 않죠. 스키마에 작성되지 않는 뮤테이션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여기서 이 뮤테이션을 열어주죠. 그리고 이 postperson을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 postperson이라는 뮤테이션은 인풋이란 인자로 여기 이 postperson input 이 형태의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 뮤테이션이 한 줄로 간결하게 들어갔죠. 그럼 요청을 날려볼까요? 이 뮤테이션을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에 붙여 넣은 다음 일단 먼저 살펴볼게요. 이 postperson에 인자로 인풋 항목을 인자로 인풋을 넣어주는데 그 값으로 여기 이렇게 이 브라켓 안에 정보들을 실어서 이 postperson input 형식으로 서버에 전송을 하는 겁니다. 새 항목이 이처럼 추가됐다고 뜨고 이 people 쿼리를 날려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처럼 우리가 넣은 정보가 성공적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처럼 넣어야 할 인자들이 많아질 때는 이를 인풋 형식으로 깔끔하게 묶어서 날릴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아폴로 서버를 사용해서 GraphQL로 백엔드 단을 구현하는 법을 간단히 배워봤습니다. 짧은 강의고 아주 기초적인 것들만 배웠지만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도 앞으로 GraphQL로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지 큰 그림이 잡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폴로 서버에 대해서 더 깊이 배워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공식 사이트에서 튜토리얼로 들어가신 다음 이곳에서 아폴로 서버 항목을 선택하셔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챕터 4부터는 아폴로의 프론트단 리액트를 활용해서 이 백엔드로부터 받아온 정보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드는 법을 역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챕터 4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챕터죠. 챕터 4에서는 GraphQL 클라이언트로 브라우저에서 열어볼 수 있는 실제 사이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리액트라는 게 어떤 것인지 간략한 이해가 필요해요. 아직 그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이처럼 리액트나 앵귤러, 뷰 같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SPA의 개념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의 예제는 이 뷰로 이루어졌지만 리액트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강의를 따라오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챕터 4에서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1-3 GraphQL EXP 폴더를 VS 코드로 열어주신 다음 서버를 실행해서 로컬호스트 4000에 GraphQL 서버를 열어주셔야 돼요. 이곳에는 이미 제가 이 예제들을 진행하기 위한 GraphQL 쿼리와 뮤테이션들을 이미 코딩해놨고요. 이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브라우저의 웹사이트를 그려낼 리액트로 된 클라이언트단을 이 4-1 React Before Apollo 폴더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신 다음에 npm 인스톨로 모듈들을 설치해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실행을 해볼게요. 아직 아폴로를 적용하기 전에 순수 리액트로만 만든 사이트입니다. 이처럼 로컬호스트 3000에서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죠. 아직 이 위에 메뉴 말고는 텅 빈 화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채워나갈 거예요. 그럼 간단히 리액트로 된 이 코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pp.js, 여기 이 파일을 열어보시면 여기 이 컴포넌트 폴더로부터 이 새 컴포넌트들을 임포트했고, 이곳에 보시면 이 nav 메뉴라는 함수가 있죠. 이 roles, teams, 그리고 people이라는 문자열의 배열로부터 각각 이 li 엘리먼트를 만들어내서 여기 이와 같이 뿌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처럼 특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간단한 코드를 통해 원하는 HTML 엘리먼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리액트인 겁니다. 그리고 이 새 컴포넌트들은 각각 이 파일들에서 만들어진 내용이 바로 이곳, 이 부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즉 이 app.js의 이 앱 함수는 크게 이 헤더 부분과 메인 부분의 코드로 나뉘어 있고, 이 메인을 채울 각각의 내용들은 바로 이 컴포넌트 폴더 안에 이 세 파일에 각각 들어있는 거죠. 이 roles, teams, 그리고 people.js는 공통적으로 이 컴포넌트들을 그려내요. 여기 aside items는 바로 왼쪽의 이 부분, 그리고 이 메인 컨텐츠는 오른쪽에 이 화면을 각각 나타내죠. 세 파일 모두 현재는 같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아폴로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아까 켜둔 그 4000번 아폴로 서버로부터 정보들을 받아와서 이 빈 화면에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제 아폴로 클라이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간결하지만 매우 친절하게 잘 나와 있는 아폴로 클라이언트 문서를 보실 수 있어요. 이 강의에서 다 알지 못한 내용들은 이 문서에서 얼마든지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폴로 클라이언트를 이용하기 위해 해당 모듈을 설치를 해야겠죠. 이 명령어를 복사에다가 4-1 프로젝트에 이처럼 붙여넣겠습니다. 시간을 소모하면서 아폴로 클라이언트 모듈을 설치하고 있어요. 자, 설치가 끝났죠. 이제 이 모듈을 불러올게요. app.js를 여신 다음에 이 import 명령어를 바로 이곳에 이와 같이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제 우린 이 파일에서 이 모듈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같은 파일에 이 코드를 복사해서 이쯤에 붙여넣어 봅시다. 자, 이 아폴로 클라이언트 객체는 아까 열어둔 GraphQL 서버, 이 4000번 서버를 상대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REST API를 써보신 분들은 대략 Axios 같은 AJAX 라이브러리의 역할을 이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in 메모리 캐시라는 게 있는데, 이 객체는 이 GraphQL 클라이언트가 한번 받아온 정보들을 필요 이상으로 다시 요청할 필요가 없도록 캐시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강좌에선 다루지 못하지만 이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이와 같은 옵션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클라이언트를 지정했으니 이를 이 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겠죠. 여기 리턴되는 부분, 이 앱 클래스 부분의 안쪽을 여기 이 아폴로 프로바이더 태그로 이와 같이 감싸주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잘라내서 이 안쪽으로 붙여넣어 줄게요. 인덴팅을 해주시고, 자,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 아까 이 컴포넌트들이 이 메인 컴포로 들어갈 거라고 그랬죠? 이제 이 컴포넌트들에서는 이 아폴로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오고 다시 그리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탭인 이 롤스부터 이 GraphQL 작업들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GraphQL 서버로부터 롤스, 역할들의 정보를 받아서 목록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roles.js 파일에도 이 임포트 부분을 가져다가 이와 같이 상단에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모듈을 임포트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롤, 역할들의 각 아이디를 받아오는 이 쿼리를 복사에다가 이쯤에 붙여넣도록 할게요. 이 GQL은 서버에서도 사용했었죠. 여기 텍스트를 기반으로 GraphQL에 보낼 요청 객체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현재 선택된 아이디를 저장하는 이 코드도 이 roles 함수 안쪽에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왼쪽 공간을 나타내는 이 aside items 함수는 현재 이 빈 div만을 반환을 하고 있죠. 바로 이 함수를 이와 같이 고쳐보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이 함수를 지우고 다시 붙여 넣어주세요. 저장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오류가 뜨지만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처럼 디벨로퍼와 디자이너 그리고 플래너가 받아져 있는 거 볼 수 있죠. 개발자 도구를 열어볼까요? 윈도우의 경우 컨트롤 시프트 I, 맥은 커맨드 시프트 I로 이 개발자 도구를 열어주신 다음 오른쪽에 네트워크 탭을 선택하시고 새로 고침 한 번 더 눌러보시겠습니다. 자, 이 요청들 중에 여기 로컬호스트 요청을 클릭해보면 이 프리뷰를 열어보니 이처럼 데이터가 반하는 걸 볼 수 있죠. 각각을 펼쳐보면 여기에서 요청했던 것처럼 roles, 역할들의 id가 이처럼 반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이 롤의 또 다른 필드였던 requirement까지 입력을 해보면 다시 실행했을 때 이처럼 id와 함께 requirement도 응답으로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단 이 requirement는 지금은 이 페이지에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여기에 넣어준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튼 바로 이 코드가 GraphQL 서버에서 정보를 받아와서 이와 같이 표시해줬음을 알 수 있죠. 여기를 찬찬히 뜯어보겠습니다. 줄을 맞춰주고 정리를 해준 다음 이 코드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긴 그냥 아이콘을 표시해주기 위함이고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use query, 여기에 이 쿼리를 넣어서 이 로딩과 에러 그리고 데이터를 반환하죠. 이 로딩은 자 여기를 새로 고침을 해보면 여기 잠시 하얀색 로딩 글자가 뜨는 걸 볼 수 있죠. GraphQL 서버로부터 요청을 받아온 동안 그 짧은 찰나에 이 로딩을 표시를 해준 겁니다. 인터넷이 느려질 때 뭔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쓰이는 거겠죠. 그리고 이 에러는 뭔가 잘못 보내서 이처럼 잘못된 쿼리로 오류가 발생했을 때 띄워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딩 중일 때는 이 부분, 그리고 에러 났을 땐 이 부분이 리턴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 바로 이 부분, 여기가 표시가 되는 거죠. 이 데이터가 바로 여기서 받아온 이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 있는 이 아이디를 가지고 여기 집어넣어서 이처럼 아이콘들과 이름을 여기에 보여주는 거죠.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잠시 강의를 멈추고 이 코드를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게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리스트를 채웠으니 이 부분도 표시를 해볼까요? 이것들을 눌렀을 때 각각 해당하는 상세 정보가 여기 나타나게 해볼게요. 자 여기 이 get role 쿼리를 가져다가 이 쿼리 아래에 태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꽤 길죠? 이 함수를 가져다가 역시 여기 짧게 작성된 이 메인 컨텐츠 함수를 대체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을 해주시고 이 페이지를 다시 로드를 해줍니다. 자 처음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select 롤이 돼 있고, 이들 중에 이처럼 선택을 해보면은 각 롤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멤버들, 그리고 equipments 장비들, 그리고 소프트웨어들이 함께 표시가 되죠. 맨 위에는 이 requirement에 대한 정보들도 와서 표시가 돼 있어요. 요청의 결과를 볼까요? 자 이 데이터에 id 항목과 requirement 항목이 있고, 이 equipments, members, softwares들이 역시 이와 같이 배열로 반환이 돼 있죠. 여기 이 쿼리대로 응답이 온 거예요. 물론 GraphQL 서버에 이와 같은 요청을 쿼리에 각각 스키마와 리저브로 짜놨으니까 가능한 거겠죠? 줄을 띄어서 잠시 정리를 해주고 다시 코드를 살펴보면은 역시 이 코드를 보내서 이 스테이트에 저장된 컨텐츠 ID, 즉 여기에 어떤 것이 선택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해당 ID로 이렇게 요청을 실어보내서 각 롤에 대해 받아온 정보를 여기 이처럼 리액트로 나타내 준 거예요. 아직 리액트가 낯설어서 이 코드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음 강으로 넘어가기 전에 찬찬히 코드를 살펴보면서 리액트란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에서 여러 쿼리와 뮤테이션들을 사용해서 보다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챕터 4의 2강입니다. 지난 강에서 진행하시던 이 프로젝트를 그대로 사용해서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롤스 화면을 만들면서 어떻게 GraphQL 클라이언트를 셋업하고 이를 활용해서 클라이언트 단서 쿼리를 보내고 이를 데이터로 받아서 화면에 나타내는지 배웠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팀 스텝을 보다 다양한 쿼리와 뮤테이션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이 teams.js를 열어주시고요. 여기 이 모듈들을 임포트하는 코드를 붙여 넣겠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이 use query 다음에 use mutation도 추가가 됐죠. 이 팀에서는 정보를 추가하고 수정하는 이 뮤테이션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상태 스테이트들을 이 teams 함수 안에 만들어 줄게요. 줄을 맞춰주시고, 이 use state는 리액트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 변수에 맞춰서 변화되는 데이터를 뿌려주기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팀의 목록을 받아오는 기본적인 쿼리부터 작성을 해볼게요. 이 쿼리를 복사해서 이쯤에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서버로부터 각 팀의 아이디와 매니저, 그리고 people 스키마로 작성된 멤버들의 아이디와 이름들, 역할을 받아오는 쿼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쿼리를 사용해서 목록으로 받아오는 이 함수를 복사에다가 여기 이 기본적으로만 작성되어 있는 함수를 지우고 그 자리에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이처럼 인텐트를 맞춰주시고 코드 사이는 이렇게 띄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화면을 새로 고침 해볼까요? 이 팀스로 들어가면 이처럼 각 팀마다 매니저 이름과 함께 팀원들이 이렇게 받아져 있고, 이 앞에는 각 팀원들의 롤에 따라서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새로 고침했을 때 기본적으로 팀을 보여주도록 여기 app.js에서 이 use state를 기본적으로 teams 로 맞춰주겠습니다. 다시 새로 고침하면 팀이 디폴트로 틀어져 있죠. 자 이번에는 이 팀을 선택했을 때 이 공간을 채워줄 이 getTeam 쿼리를 복사해서 역시 이곳에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이번엔 ID 하나를 인자를 받아서 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받아오는 쿼리죠. 자 그리고 역시 이처럼 div만 내보내는 메인 컨텐츠를 지우고 여기 이 함수를 복사를 해서 대체를 시켜주겠습니다. 인덴팅을 해주시고 적절히 코드를 띄워줄게요. 자 지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새로 고침을 하고 팀을 선택하면은 각 팀의 정보들이 여기 인풋 엘리먼트들의 값으로 채워 넣어지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 이 롤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이 항목을 선택하는 부분을 설명하자면 여기 각 항목을 누르면서 온 클릭이 발생할 때마다 이 set 컨텐츠 아이디로 이 컨텐츠 아이디에 각 팀의 아이디가 지정이 되고, 이 컨텐츠 아이디를 기준으로 여기 이처럼 인자가 들어가서 그렇게 들어간 이 아이디를 기준으로 이 팀의 정보가 받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를 때마다 여기 로컬호스트에 각 팀의 정보가 이처럼 보여지죠. 자, 이런 쿼리들은 지난 시간에도 했으니 이번 페이지에서는 뮤테이션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한 항목 삭제하기부터 가볼게요. 자, 먼저 쿼리와 함수를 복붙해 줍시다. 자, 딜리트 쿼리죠. 이 쿼리 아래 이처럼 붙여 넣어주시고 뮤테이션 딜리트 팀을 사용해서 이 아이디를 보내면 해당 아이디의 팀이 삭제되도록 하는 뮤테이션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할 이 코드도 복사에다가 자, 이 팀스 안쪽에 붙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자, 잠시 살펴볼게요. 쭉 아래로 내려서 사용자 이 delete 버튼, 즉 어떤 팀을 선택했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이 execute delete 팀이 실행이 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onClick에다가 해당 함수 이름인 execute delete를 붙여 넣어줄게요. 이걸 누르면 이 함수가 실행이 돼서 이 항목을 삭제하겠냐고 물어보고 yes라고 답하면 이 use mutation으로 지정된 delete 팀을 실행해서 이 쿼리를 날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한 결과로 이 uncompleted에 이 delete 팀 completed 이 함수가 지정돼서 이 뮤테이션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실행하는 거예요. 반환된 데이터의 로그를 찍어주고 어떤 항목이 삭제되는지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무 팀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실행해볼게요. 자, 먼저 이 콘솔을 열어줄게요. 이 팀을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를 누르면 삭제하겠냐고 물어보고 확인을 누르면 삭제된 이 팀의 데이터가 반환되고 해당 항목이 삭제되었다고 알림이 뜨죠. 자, 근데 이 목록에는 아직 이 팀이 남아 있습니다. 바뀐 데이터를 아직 적용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화면을 새로 고침해보면 비로소 1팀 다음에 2팀이 없고 3팀이 온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데이터에 변화를 줬을 때 이를 바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리스트를 받아오는 바로 이 코드에는 여기 refetch라는 항목이 있죠. 이 함수를 실행하면은 이 쿼리를 다시 보내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다시 받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이 uncompleted에 들어가는 delete team completed에 이 refetch를 실행하는 코드를 넣어주면 항목을 삭제한 다음 다시 코드를 받아오도록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코딩을 해줍시다. 이 refetch teams라는 변수를 이 teams 바깥쪽에 선언을 해둘게요. 아직 값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리고 여기 값을 넣어주는 이 코드를 여기 refetch가 선언된 다음에 이처럼 붙여줍니다. 그럼 이 refetch가 바로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함수를 여기서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로 아래에 refetch teams를 실행 이처럼 코드를 넣어줄게요. 자, 다시 사이트를 새로 고침한 다음에 이번엔 3팀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해주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삭제 알림이 뜨고 이를 다시 확인하면 이제 3팀이 없어지고 바로 4팀이 뜬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항목을 삭제하고 바로 이를 결과에 반영하는 뮤테이션을 작성해봤고요. 이제 남은 수정과 추가도 마저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항목 수정하기 edit 뮤테이션입니다. 이를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어주시고 이 함수들도 복사해서 아까 딜리트 팀이 있던 곳 아래쯤에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인덴트 맞춰주시고 이렇게 보기 좋게 분리해주시고요. 역시 같은 구조예요. 이걸 실행하면 이처럼 뮤테이션이 날아가서 결과로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여긴 refetch teams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뮤테이션의 인자들은 바로 이곳에 variables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이 id는 이곳에서 선택된 컨텐츠 id고 이 inputs는 여기 이처럼 선언돼서 이 입력한들로부터 값을 받아오는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이 함수가 버튼에 연결이 안 됐죠. 밑으로 쭉 내려서 이 modify에다가 해당 함수명을 붙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새로 고침하시고 이 4번 항목을 선택하신 다음 이름을 잭슨으로 바꿔보죠. 수정을 해볼까요? modify를 누르면 이 4번 항목이 수정되었다는 알람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refetch가 실행돼서 바로 이 리스트가 잭슨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new를 누르거나 아니면 페이지의 기본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 빈칸을 사용해서 새 팀을 추가하는 뮤테이션을 마지막으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할지 다 감이 잡히시죠? 이 코드를 바로 여기에 붙여넣고 역시 이 코드들도 이곳에 넣어주겠습니다. 각각이 무엇인지 더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이 함수명을 이 submit 버튼에 onClick에다가 연결을 해줄게요. 저장을 해주시고 자, 새로 고침한 다음 이처럼 정보들 채워주신 다음에 submit 버튼을 누르시면 다 이처럼 밑으로 쫙 내렸을 때 홍길동의 팀이 새로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아직 6팀에 해당하는 people이 없기 때문에 이 아래쪽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배웠던 모든 쿼리와 뮤테이션의 종류를 사용해서 정보들을 요청하고 실어보내서 GraphQL 서버와 연결된 한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실습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보셔도 어떻게 프로젝트에 GraphQL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이미 충분히 감이 잡히셨을 거라 생각해요. 자, 다음 시간은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이 프래그먼트라는 기능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챕터 4 그리고 이 모든 강좌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GraphQL 클라이언트에서 프래그먼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역시 지난 강까지 실행하시던 4-2 프로젝트 폴더에서 진행을 하는데 자, 이번에는 4-3 프래그먼트 폴더에 들어있는 이 people.js 파일을 복사에다가 이 컴포넌스에 있는 people.js를 지우고 이 파일을 대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코드가 다 짜여 있고 npm start로 실행해 보시면 비어있던 이 people 탭에도 이처럼 내용이 채워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발자 툴을 열어서 이런 것들을 눌러보면서 어떤 요청들이 주고받아지는지, 그리고 이런 버튼들을 누를 때마다 어떤 요청들이 날아가고 결과로 답이 오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헤더 탭을 살펴보면 이 맨 아래에 이처럼 어떤 쿼리가 나타나는지 여기 작성된 부분과 비교해서 알 수가 있겠죠. 지난 강의에서 작성한 이 팀수와 크게 다를 부분이 없기 때문에 코드를 살펴보시고 실행해보시면서 어떻게 짜여있는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바꿔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이 get people과 get person 쿼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중복되는 필드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필드들을 부분적으로 혹은 전부 똑같이 사용하는 쿼리들이 여러 개 있다면 코드가 너무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마치 재사용되는 값을 변수로 지정하는 것처럼 따로 묶어서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죠. 거기에 사용되는 게 바로 이 프래그먼트입니다. 요청에 사용되기 때문에 GraphQL 서버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단에서 배우게 돼요.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페이지에서 스크롤 다운 했을 때 프래그먼트가 이처럼 쉽게 설명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간단히 개념을 알아보실 수 있고요. 우리는 바로 실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사용되는 이 많은 필드들을 이 세 프래그먼트로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셔서 바로 이곳에 붙여 넣어줄게요. 저장을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이처럼 이 필드들이 주제에 맞게 묶여서 이름들, 신체적 정보, 그리고 일하는 회사에 관련된 정보들로 따로 이렇게 분류가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프래그먼트들을 바로 이 쿼리들에 적용을 해볼게요. 이외 get people을 이와 같이 바꿔보겠습니다. 아직은 이 부분 지우지 마시고 여기 아래 붙여 넣어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 first name과 last name이 들어간 부분을 이 부분에 지정된 이 names로 대체를 해서 바로 이 부분에 넣어줬죠. 여기 성별과 혈액형도 마찬가지로 이걸 가져와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해당 프래그먼트를 값으로 입력한 이 변수들을 여기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 형식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워주시고요. 이 셋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get people이 쿼리로 지정된 것과는 달리 이 셋은 프래그먼트로 서원이 돼 있죠. 다른 스키마에 들어가기 위한 조각들이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사람들을 받아오는 코드가 아무 이상 없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사람 하나를 받아오는 이 get person에도 사용될 수 있겠죠. 이 코드들을 복사해다가 여기에 붙여놓고 이 윗부분은 기존 코드니까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저장해 주신 다음 사이트를 새로 고침했을 때 역시 이상 없이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서버 단에서 유니언이나 인터페이스로 중복되는 부분들 또는 공통으로 지켜져야 할 부분들을 지정한 것처럼 이 클라이언트에서는 프래그먼트로 중복되는 요소들을 대사용할 수 있다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 프래그먼트 개념을 마지막으로 얄팍한 GraphQL과 아폴로 강좌가 막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짧고 기초적인 강의지만 가능한 여러분이 앞으로 GraphQL과 아폴로를 더 깊게 배워나가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이 없도록 감을 잡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컨텐츠를 준비하고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강의에서 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여기 각 페이지에 중간중간 설명들을 추가해서 보완해 나가려고 해요. 이런 식의 강의는 처음이라서 서투는 부분이 많았겠지만 여러분의 궁금함을 많이 채워줄 수 있는 만족스러운 강의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얄팍한 코딩 사전을 통해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워하세요.